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교수이자 현재는 국립외교원의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으로 있는 이름이 기네요. 김양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이름이 지금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모색인데 사실은 제가 요 최근에 이런 강의를 갈 때마다 항상 모두에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 절대 경제안보 전문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IPF 전문가 아닙니다. 특히 IPF 전문가라는 말은 심각하게 어폐가 있는 게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네가 나서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있는 데가 국립외교원이고 거기서 이제 경제통상을 맡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실은 제가 조금 일찍 IPF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IPF라는 게 나올 거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 얘기한 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감히 전문가라서 한 수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새롭게 등장한 화두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분히 학자적인 어프로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이게 굳이 얘기한다면 연역적이기보다는 기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론적으로 경제안보가 뭐냐에서 들어가지 말고 외국은 뭐라고 있냐보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좀 고민해보자, 좀 살펴보자 라는 차원에서 현실이 어떤지, 현장은 어떤지 라는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뭐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EU 얘기하는데 상황이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경제 안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가장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일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또 다 마침 제가 한 2년 반 만에 일본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와서 좀 전문가들 만나서 부처에 있는 분들도 좀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2년 반 만에 가보니까 또 새삼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들도 좀 섞어서 좀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굳이 한국형이라고 앞에 감히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한국형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고민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화두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태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말하겠습니다. IPEF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IPEF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안보 시대에는 이런 것과 유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IPEF 있을 때 IPEF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칙을 갖고 지침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IPEF를 비슷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라볼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는 게 경제안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IPEF 갖고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예컨대 대러 경제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보 전략을 경제안보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풍부하게 하면서 깊이를 더해가면서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차원으로 좀 우리의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뭐 앞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안보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안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 내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급망 요소수. 공급망 요소수. 예, 좋습니다. 예. 석유. 예. 반도체, 반도체. 예. 에너지, 에너지. 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예. 좋습니다. 대충 지금 나온 얘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학자의 역할은
아카데미즘의 역할은, 저널리즘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카데미즘에 있는 사람은 놓여져 있는 팩트를 재구성하고 구조화해서 살펴보는 거, 그래서 추상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재구조화해서 봤을 때 저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더 이상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켜서 사고하기 힘든 경제 안보 불가분성 시대가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 원래 그랬는데 잠시 분리 가능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해진 시대로 다시 돌아왔다.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지금은 우리가 경제 안보 얘기하지만 굳이 경제하고 안보 사이에 어떤 경중을 논하자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무게중심이 경제보다는 안보에 더 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경제 논리보다는 안보 논리가 더 압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결국은 지금의 이 시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변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경제 영역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화가 효율에 기반해서 급속도로 진전이 됐죠. 그래서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족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효율에 기반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게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계기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이는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이 부분을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기술의 형질이 전환됐다. 형질이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첨단 기술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중용도 기술이 다 발달되면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경제에 관한 거, 여기는 군사에 관한 것이라고 분리가 어려워지는, 디지털 전환은 초연결이라고도 얘기되어지죠. 디지털 전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4G까지만 해도 중국이 통신 장비 만드는 거 건드리지 않았는데 5G가 되면서 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기술의 형질이 전환되는 측면이 경제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머지 변이는 저는 안보 측면에서의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취약성을 노정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래, 기술의 형질 전환 좋아, 오케이. 둘 다 갖고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안보적인 변인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규범에 기반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게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패권 경쟁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고, 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을 미중 패권 경쟁으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단선적인 시각이 됐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 그저 각자 도생, 무질서, 혼돈, 이런 안보적인 변인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갖는 취약성, 그것만 갖고는 그거 풀면 돼 했는데 이게 안보 면에서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결합되는 순간 이제는 뭘 걱정해야 된다? 이런 글로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호 의존성이 이제는 무기화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 기술만 하더라도 기술이 상당히 이중용도가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닌 기술의 안보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따로 안보 따로 분리해서 사고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고민이 된 게
특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벌화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그렇지만 최대한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아까 이제 요즘에 그 경제 안보 하면은 무슨 생각 납니까 했을 때 공급망이라고 했거든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 막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얘기할 때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안 해. 공급망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게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거지? 왜 혼용되고 있지? 근데 왜 구분 안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혹시 던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굳이 러플리 따진다면 글로벌 밸류체인 GBC 얘기는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경영학에서 많이 쓰죠. 서플라이 체인은 갑의 시각이에요. 구매자의 시각이에요. 막 저기저기 벤더들 널려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품목에 납기 퀄리티 잘 맞춰서 잘 들어오게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SCM,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시각입니다.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은 사실은 그러한 시각을 떠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기획 단계에서 중간재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제품 만들고 마케팅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부가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것이 더더군다나 한 국가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GBC입니다. 근데 세상에 참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게리 게러피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 맨 처음 한 94년쯤에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게리 게러피를 보는 저는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박사 논문이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박사 논문이 일본하고 한국의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섬유산업에서 이 게리 게러피가 얘기한 매니팩처러 드리븐 밸류체인이 있고 바이어 드리븐 밸류체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갖고 한국과 일본의 섬유산업이 특히 한국이 섬유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는 그것이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지를 보는 것을 제가 좀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게리 게러피한테 막 이메일도 막 하고 해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답도 받고 했는데 돌고 돌아 인생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돌고 돌아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거 GBC는 게리 게러피에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아저씨 세상에 참 좁은 건가요? 뭔가요? 그래서 저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GB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사람이 좀 옆으로 좀 넓어져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스마일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일 모양에서 GBC를 봤을 때 그 부가가치 이제 그러니까 X축은 공정이고 Y축은 부가가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기획 디자인 같은 그 부가가치 부분 자기가 해요. 근데 처음에는 다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저 부가가치를 내가 이걸 하느니 비교 우위설에 입각해서 기왕이면 내가 좀 더 고부가치에 특화하고 저 부가가치는 바깥으로 빼자. 좀 임금 싼 데로 가자. 하면서 이런 스마일 커브에 기반해서 GBC가 확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실은 무역의 기준으로 미중 무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에서 맨날 하는 말이 너희 경제학 잘하잖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니? 우리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보니까 예컨대 애플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근데 아이폰 4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사실은 중국산 제품 미국에 팔려 나갈 때 대미 수출액이 대당 194불인데 사실은 부가가치 기준을 하니까 중국에 떨어지는 건 달랑 6.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거기 예컨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메모리 같은 건 한국이 조달하는데 한국에선 80달러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대 국가 간으로 무역액을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을 막 박터지게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업 간의 공정 간의 역할 분업
노동 분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나시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GBC입니다. 여하튼 이런 스마일 커브에 기반해서 GBC가 막 확산이 돼갔죠. 제가 다음번에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저는 스마일 커브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또 하나 씁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저부가치 부분을 자꾸 바깥으로 아웃소싱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중간재 같은 것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 한국이 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특히 대용량 배터리 같은 거는 결코 물론 상대적으로는 저부가가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본 투하 규모도 카펙스도 되게 높고 상당히 고도의 첨단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한국이 갖고 있다라는 게 한국에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엄청난 전략 자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여하튼 선진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 부분에 특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중국도 기회의 창이 열리고 한국도 기회의 창이 열리고 러시아도 일부 가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효율성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글로벌화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하는죠. 이 그림 같은 거 참 이런 거 미국이 잘하죠. 보시면은 델과 레노버의 글로벌 공급망을 보여줍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밸류체인이란 말하고 공급망 혼용해서 씁니다. 그랬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보면은 델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공급자, 그 다음에 레노버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공급자 수 놓고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죠. 델만 4,700, 그 다음에 레노버만 4,000개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효율에 기반하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사실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버려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는 선수들한테 주문이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델과 레노버가 같이 오버랩 돼 있는 그러한 벤더 수도 2272개예요. 또 하나 문제는 얘네들이 기껏 이런 다국적 기업조차도 1차, 2차 정도까지는 벤더가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3차, 4차까지 가면은 이제는 어디서 누가 만든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13차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2차에서 누가 구멍이 났다, 펑크가 났다, 파악이 쉽죠. SCM 상에서. 근데 4차, 5차에서 실은 얘가 델, 레노버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었어. 근데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자연재해 때문에, 지진 때문에 자각하게 되고, 태풍 때문에 자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뻥 터진 게 코로나죠. 뻥 터진 게 코로나죠. 실제 이런 겁니다. 실상은 GBC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별로 사실 크게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특정 국가에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이제 그 180개 품목이라 하지만 HS 아마 6단위 기준으로 좀 본 게 아닐까 싶은데 180개 품목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거의 독점 생산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보 불안과 만났을 때, 지정학적 갈등과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는 토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 94%를 중국이 독점 생산, 퍼스널 랩톱 74%, 화학제품 76%,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서서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점차 이게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가치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이게 미중 긴장 구조가 조금 글로벌 불확실성의 한 20%를 차지하네 했는데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미중 디커플링 그거 가능하겠어? 라고 했던 비중이 66%.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비중이 66%인데 이제 이게 2020년 되면은 44%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글로벌화의 취약성을 이제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마스크, PPE 같은 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국민의 어떤 생명, 안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 중국에서 대거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의 형질 전환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변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듀얼 유즈, 이중 용도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점차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이제 신흥 기반 기술은 이제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y라는 말을 이제 미국에서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점차 다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안보하고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글로벌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적성국가,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중국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와도 같이 막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유학생이 되고 와 있고 기업 레벨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라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과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군사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그거에 의해서 민간으로 기술이 전파되어가는 스핀오프였다면 이제 반대예요. 민간이 먼저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군사기술로 활용이 되는 5G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술을 잘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보에 미친 영향이 뭐지? 하나하나 국가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근데 옛날에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49년에 코콤 만들어지면서 공산권에다가 이런 전략물자 수출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폐기됐는데 그 이후에 점점 기술의 형질이 전환이 되면서 수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물론 이중용도 품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략물자 수출고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안에서도 선별하고 또 선별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례 행사처럼 정기적으로 신흥 기반 기술이 이제 새롭게 막 만들어지죠. 지금 당장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차 좀 더 앞으로 미래 첨단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기술을 신흥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가 신흥 기술이고 뭐가 기반 기술인지 개념 정의도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오케이 이거를 넣을까 말까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너 이거 기반 기술에다가 지정이 되는 순간 외국 기업하고 뭐 할 때마다 다 신고해야 돼. 뭐 수출할 때마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준수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어디까지가 신흥이고 어디까지가 기반이고 어디까지 막아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도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기술 수출이라고 했을 때는 이 나라에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간주 수출, deemed export라고 해요. 뭐냐, DEEMED. 뭐냐면은 간주 수출. 이거 수출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외국인한테 예를 들어서 국경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거나 중국 사람을 만나서 이런 중요한 기술을 넘겨준다? 너 그것도 수출이야. 해외 투자를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까지도 막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만든 바로 결정적인 변인이 바로 지정학적인 긴장 고도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2018년 정도 되면서 트럼프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WTO에 중국 가입시켜주고 잘해봐 했는데 막상 정신 차려 보니까 중국은 무임승차자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고속도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빼가면서 국영기업에다 보조금 줘, 기술 다 빼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막 차별해 하면서 결국은 결과가 중국을 이렇게 우리가 키웠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사실은 가치와 이념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다분히 선택적 정의, 친면도 없잖아 있지만 실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중국이 첨단 기술, 안면인식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서는 불량한 시민을 잡아내는데 쓴다든가 신장 위구르에서 아동 강제 노동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쟤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 라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봉쇄망을 점점 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경제와 안보가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부활했다,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특히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쪽 진영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는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는 당분간 안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경제 발전에 전념해. 그 혜택을 독일도 톡톡히 누렸고 일본, 한국도 톡톡히 누렸죠. 사실은 경제 안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분리되어 있다라는 착시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내 코가 석자가 된 거죠. 내가 굳이 경찰 국가로서 내가 굳이 내 군사를 갖고 아프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고생해야 돼. 우리 고통 분담하자. 나 더 이상은 내가 다 이런 것들 부담하지 않을래. 더더군다나 셰일혁명 이후에 굳이 중동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고립주의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죠. 플러스 고립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힘의 세태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착시 현상이 커튼이 걷혀지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경제하고 안보가 원래 불가분이었구나. 잠시 잊었을 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위 그 공포의 균형, 모두가 대국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쟁 할 수는 없거든요. 국지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러시아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별거 없어요. 결국은 경제를,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파렐하고 뉴먼이 2019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파렐하고 뉴먼이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예컨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만 예시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때 2019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터졌죠. 그것 또한 이들이 얼핏 뉴욕타임스인가에 일본이 한국에 한 것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일본이 한국에 향한 것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의 일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좀 봤습니다. 이거 갖고 논문을 썼고.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논문 봤다. 우리로서는 고맙다. 우리는 케이스가 미국이 중국이 한 것밖에 없는데 네가 케이스 하나를 더 추가시켰구나. 재밌다 하면서 네? 세계 학계의 기원. 그래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호전성의 무기화 내지는 중국이 호주에 했던 거, 한국이 했던 거, 이제 이코노믹 코어션이라는 표현도 쓰죠. 경제적 강요, 압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거는 과거에 특히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도 기능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은 그만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더 오래 간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이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뭔 소리냐. 관계가 없었을 때는 평화가 오히려 깃들었는데, 더 밀접해지고 상호전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무기화할 수 있는 계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디가 맞을까요? 중요한 숙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장 논리를 훨씬 압도하는,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어? 이득이 나 안 나? 효율이 있어 없어? 의 차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심각하게 안보의 위협, 심각하게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논리를 훨씬 압도하는 안보 논리가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군사 동맹화 하려는 거, 군비 지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신자유주의 이런 말 요즘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오히려 더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이런 양상들을 보게 되죠. 이 양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앞에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럼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기왕이면 좀 좋은 국가, 유능한 국가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 스트롱맨이 더 많이 나타나고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이 포퓰리즘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국가 간 분쟁이 심화되고 싸울 때 누가 큰형님 같은 어떤 국제기구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분쟁을 좀 잘 해결을 하고 덜 싸우게 하고 이익을 조정하고 뜯어 말리고 하는 초국가적인 존재가 있으면 좋겠건만,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 관계라는 것은, 국제 관계는 무정부주의를 기본으로 하죠.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질서, 혼돈, 각자도생.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를 과연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나?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읽는 너무너무 많은 키워드의 보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좀 몇 개 나라 뺄 수도 있지만 가급적 다 담아봤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예전에 잃었던 땅 찾아갈래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은 불법으로 주권을 무력화하는 거고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러시아 응징해야죠. 서방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예컨대 이제 2월 25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규탄하자 했습니다. 그래, 몇 개 안 되는 나라니까 찬성이 11개 나라예요. 기권, 중국, 인도, UAE가 기권을 했고 반대모 러시아는 당연하고. 아우, 말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유엔 긴급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러시아 규탄하자 했습니다. 3월 3일 날, 저쪽에선 시각으로는 3월 2일 얘기하는데, 찬성이 141개 나라. 아, 그러네요. 기권이 35개 나라. 인구 규모로 따져보면은 기권이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는 자, 중국 들어가 있고 인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제가 밑줄 긋은 거하고 빨간색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긋은 건 뭐냐면은, 일단은 세계 경제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G20을 갖고 한번 좀 봤습니다. 그게 밑줄 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 러시아가 나름 이렇게 꼽은 상위 20위 친선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꼽은 신성. 예, 러시아가 꼽은 나라. 자, 보면은 유엔 긴급 총회에서는 찬성의 튀르키예, 세르비아, 이집트, 독일이 재밌죠? 독일이 러시아의 친선국가 18위입니다.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좀 의외라는 생각 들죠? 기권. 네, 그렇죠. 독일이랑 친했죠. 독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러시아에 있어서만큼, 에너지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에 의존할까? 러시아에 의존할까? 러시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기권이 35개 나라입니다. 기권이. 한번 볼까요? 야, 우리는 찬성까지는 못하겠고, 좀, 아니, 몰라. 그냥 눈 가릴래. 한 나라가 기권 국가입니다. 아시아에 중국 있고, 아시아의 그 12개 나라 대부분 빨간 나라죠. 중국, 러시아의 친선 국가, 중남미의 쿠바. 뭐 이건 뭐 전통적으로 맹방이고, 그 다음에 중동의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의 17개 나라.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대놓고 반대한 나라가 딱 또 5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뭐 여기 제끼고,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북한, 시리아. 그래도 어쨌든 찬성이 수적으로는 많아요. 146개 국가.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우리 불의에 싸워야지, 응징해야지, 테러 제재에 동참합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맨 밑에 보세요. 테러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4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좀 유의미한 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이런 정도. 즉 뭐냐? G7 미국의 그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한국, 대만, 스위스 정도예요. 나머지 큰 나라들은 죄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20이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10개 나라만 테러 제재에 동참을 했고 G20 중에서 나머지 나라는 동참을 안 했고 아예 대놓고 나는 불참이야 라고 선명하게 깃발 든 나라들이 9개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G20 나라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이야 내지는 신냉전이야 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말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테러 제재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경에다가 그때 3월 15일 날 쓴 건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제 시각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딱 보면서 뭔가 쇠망치로 세게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많이 변하겠구나.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화 멈췄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경제안보 웃기지 마.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가중치가 가는 시대가 오겠구나. G20 중에서 대러 경제 제재 동참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들 이유는 균질합니다. 러시아 나빠. 응징해야지. 근데 비동참한 이유는 러시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기 다른 이유. 우리는 비동맹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요참에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좀 많이 받아내야지 이런 나라들도 있었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러 경제 제재를 계기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서방 주도의 경제 네트워크에서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이제 배제가 되면서 물론 다 배제된 건 아니죠. 7개 은행 정도 배제됐는데 이제 따로 살리 꾸리려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점점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에서 전쟁 터졌을 때 이날이 올 줄 알고 러시아는 별도의 결제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분단이 가속화되면은 경제 제재도 더더욱 쓸 방법이 없겠구나.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를 봤을 때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결국은 이런 모든 변화를 저는 요 3가지 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대외 환경 변화를 염두에다 두고 한국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돼? 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잠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경제안전보장법을 만들어내고 그 이전에도 뭐 수출 통제 같은 거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자율성이라는 말, 불가결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떤 그 무라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을 좀 원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자율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방어적인 거죠. 더 중요하게는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하겠다가 불가결성입니다. 그래서 중요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갖고 그 다음에 투자도 제대로 잘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핵심 기술을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유학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와 연계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1단계로서 1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로 뭘 하냐?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법이 필요한 것 같아. 법으로 뭔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법이 뭐냐?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앞에 것들은 법 없이도 그냥 하면 되는데, 법 없이도가 아니라 법의 외환법 같은 거, 대무역법 같은 게 있어서 커버가 돼요. 근데 새로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내에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누구랑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 근거법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간 인프라. 다는 아니고 14개 중요한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 정보통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운수 이런 거 조달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 제대로 하려면 관민이 기술 협력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 첨단 신흥 기술들 좀 더 잘 육성시키자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허 비공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핵무기 이런 것들 무기에 관련된 것만 특허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 본다라는 거죠. 실제 2013년에 이런 거 갖고 한국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 씩씩거렸죠, 일본에서. 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허 비공개를 하자. 근데 일본은 의외로 수족이 많이 묶여 있는 나라입니다.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에도 썼듯이 G20나라 중에서 이런 비밀 특허 제도가 없는 나라가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얘기할 때 법제화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만 갖고 안 된다. 외교,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이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정세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회구조도 변화하고 경제, 기술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는데 안보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안보를 위한 경제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안보를 제대로 챙겨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 안보입니다. 일본이 하는 거는. 그 반대는 아니에요. 경제에서도 안보를 튼튼히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안보 확보에 의한 경제대책 추진. 자,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 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봐라. 뭐냐? 물어보니까 저는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참 괜찮은 학자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참 괜찮은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고 저랑 말이 되게 많이 통했어요. 생각하는 게 많이 비슷했고 근데 되게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너랑 얘기해서 되게 즐거웠고 자기도 좋았다. 왜냐? 일본에서 경제안보 갖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되게 의외였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나간 것처럼 앞서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많이 혼선이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많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솔직히 아몰랑 관심 없어요. 지금 막 어제 1달러 139를 찍었어요. 죽겠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임금은 한국보다 낮아졌고 그래서 경제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부 관가들만의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애초 일본에서는 경제안보가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중국말 겨냥한 게 맞아?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사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었는데 1987년에 도시바 사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코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바가 러시아에다가 그 잠수함, 군 잠수함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공산권에 대한 어떤 전략물자 수출을 막기 위해서 1949년에 그 서방 진영이 만들어낸 그 수출 통제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도시바가 그 잠수함 밑에 소리가 많이 나요. 이걸 막으려면 도시바 기계가 만드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구청 뭐라고 하는데 기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있으면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가급적 적진 가까이 조용히 침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기계를 도시바 기계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감히 겁도 없이 러시아에 판 거예요. 이게 드러나진 거예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 도시바 막 나와가지고 사죄하고 막 그 당시 수상이 누구였지? 미국에다 막 사죄하느라고 파견하고 미국에서 막 백악의회 앞인가에서 도시바 물건 잔뜩 쌓아놓고 화형식하고 막 생쇼를 했어요. 그때 일본이 시급한 거예요. 뭐냐? 이거는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 지금 중국한테 하듯이 일본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싹을 자르겠다라는 이게 컸던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작이었고 80년대 미일 반도체 분쟁에서 된통 당했죠. 플라자 합의 있죠. 하다 보니까 실은 일본의 입장에선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강대국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사건은 2010년에 히토류 뭐 잘 아시죠? 금수조치 당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히토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8년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다라기보다는 2018년 이후로 트럼프 들어서면서 자꾸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야 이것도 같이 하자 저것도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끊어야 돼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게. 지침을 만들어 줄게. 이 지침에 따라서 중국이 뭘 요구할 때 노라고 얘기해. 때로는 미국이 뭘 요구할 때 노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이미 WTO 끝났죠.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5월에 참여를 미국으로 치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개월 후 내년 3월쯤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국내에서 일본의 경제안보 얘기하면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가 재밌냐면은 경제안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기시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시다 정권이 간판 정책으로 경제안보를 내걸었는데 이 경제안보가 어디 있냐면은 기시다 정부의 4대 정책이 코로나 대응, 새로운 자본주의, 외교안보, 재해 대응입니다. 근데 얼핏 느낌적인 느낌은 외교안보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도 그 양대축이 성장 전략, 분배 전략 이렇게 딱 나누는 것도 사실 웃기지만 딱 나눠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장 전략에다 떡하니 경제안보를 넣어놨어요. 뭐죠? 산업정책이라는 거예요. 산업정책.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물어봤죠.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출발점이 분명해요. 자국 기업 보호. 거대 담론으로서 경제안보가 아니라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다 적어놓은 건데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얘기를 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하고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미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재계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를 다 경제안보에 포괄시켜 봤자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뜻맞는 나라와 우방과 동맹과 같이 움직이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국제규범을 만들어내는데 일본이 주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상 많이는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산업정책을 쓴다든가 어쨌든 경제 수단을 갖고 군사력이 아닌 경제를 갖고 타국에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키자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상원이나 하원이 각각 만들고 있는 경제법에 딱 대놓고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 아, 그런 거 우리는 못하는데 이건 대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정도가 휘두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거에 좋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말은 상당히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 대국이나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코노믹 시큐리티는 사실은 좀 다분히 방어적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분야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 라는 맥락이 강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비판을 하느냐. 그래, 오케이,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공급망 단단하게 하고 한다 했을 때 경제 분야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경제가 아닌 군사적인 분야에서 딱 쳤을 때는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거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는데 실제 이거 산업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왜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취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래야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안보를 위해 너네 희생해가 아니라 요거 산업정책이야, 보조금 줄게, 보조금 받는 대신 조금 요건 좀 지켜줘 하는 식으로 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안의 초안에 아까 전략적 우위성, 전략적 불가결성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최종 법문에서는 전략적이 빠졌어요. 전략적이 빠졌어요. 그리고 물론 어디에도 미국은 막 중국 얘기하도 대놓고 어디에도 중국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한국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동시에 준비하는 용의 주도함을 일본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 한국이 도대체 뭐야? 한국이 누구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에서 출발을 해야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토양에 맞는 경제안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 써봤어요. 조금 더 추리할 필요는 있는데 다 써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명실상부한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덜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바이오, 그 다음에 히토류. 요 4개는 확실하게 중국 빼고 재편할 거야 라고 작년 6월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4개 중에 우리는 해당 사항 아예 없는 히토류 빼고 나머지 제조업 그 3개를 다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국뽕이 막 치솟아 오르는 한국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간혹가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죠. 반도체는 우리의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아까 스마일 커브에서 첨단 제조업을 하면서도 그 부가적으로 같이 가야 되죠. 그것이 제가 공급망이라는 말보다 밸류체인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급방해는 갑의 시각에서 보는 거라서 이런 부가가치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시프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자동차, 전기자동차 만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 제조 기술이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무용화될 수 있는 거죠. 고용이 사라질 수도 있고. 현대가 왜 삼성한테 배터리를 안 맡기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국은 물론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마음에 안 들게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헬조선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규모로 따지면 5위, 6위 하는 개방적인 통상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죠. 우리가 일본하고 얘기하면서 일본도 마치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처럼 얘기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기껏해야 13%밖에 안 됩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맹점으로 갖고 있죠.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거 ICT 강국, 디지털 선도국입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우리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강국이고 이 부분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것과도 결부되는 부분인데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자각을 못하지만 우리는 지배계층이 권력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수틀리면 갈아엎어. 백모의 민족. 수틀리면 갈아엎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집단의 어떤 민주주의 쟁취의 집단 기억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한국은 철저하게 오래된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보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중앙집권적이에요. 힘을 모으기 쉬워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함부로 못해요. 너무 확 바뀌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변화가 쉬워요. 변화를 잘 해나가는 나라예요. 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뭔가를 갈아엎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겠지. 해봐야 소용없겠지. 하다 보니까 자민당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부존자원이 취약해요. 원자재, 에너지 다 해외에서 사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고. 또 하나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이고 사실상 섬나라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일본 보면서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우리는 막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머리 싸매고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떨 때는 화낼 때가 많고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봤을 때 우리가 유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럽의 국경 시도 때도 없이 바뀌죠. 지금의 그 유럽의 그 모든 분쟁의 그 원인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하고 그렇게 척져가면서 싸우다 보면 우리 디팍토 섬나라인데 어디랑 사이좋게 지내요? 일본 말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아니 어디 몽골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국제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독일이 왜 그리고 다른 나라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냐? 아쉬우면 옆 나라에서 파이프라인 다 연결돼 있고 빌려오면 됐거든요. 융통이 가능했어요. 한국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거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거지만 분단 국가예요. 그런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보에 대한 수용성이 커요. 우리는 전 국민이 주민증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또 하나는 냉정하게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세계에 물론 이제 볼륨으로 치면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국이 맨 밑에 일곱 번째 맞나요? 여덟 번째예요. 우리 주위에 강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렇죠. 일본 없죠.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지만 사실은 무기 수출이 힘든 나라죠. 국내만 보고 해야 되니까 방위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기술도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감히 어떤 나라가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사올까요? 실은 인도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사왔어요. 인도 무기 수입의 80%를 넘게 러시아에서 사왔어요. 러시아 수출의 한 28%를 인도가 사갔어요. 그러나 인도도 조금은 좀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죠. 적어도 무기만큼은 이제는 너네 우리 따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무기는 어디다 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국방, 자주국방, 자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고래등 싸움에 맨날 새우등 터지는 약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상을 전환시키면은 중국도 미국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피벗 스테이트라는 거죠. 패권의 각주장의 최전선에, 지정학적 단체선의 최전선에 있는 게 단점이고 약점일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이게 제일 골치 아프죠. 세력전이라고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세력전이 하면 미중, 기껏해야 러시아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지역은 어떻죠? 2중, 3중의 세력전입니다. 미중이 있고, 일중이 있고, 한일이 있고, 한중이 있어요. 경제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하고는 이제 사실은 같이 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가기 쉽지 않은데 밉다고 일본하고 언제까지 척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약점을 약화시키면서 지금 현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국익을 추구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국익은 강대국들이 이코노믹 코어션을 휘두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규범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의존도 줄여야 되겠죠? 대외 자율성하고 회복력을 확보시키는, 이제는 효율만을 따질 수 없는 건 우리도 명약관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부가치 스마일 커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고부가치 쪽으로 가야 되겠죠? 원천 기술 필요해요. 첨단 기술 확보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용도 감내해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비용을 상쇄하는 이득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파워, 인권, 민주주의 가치. 우리 이것도 정신 차려보면 아시아에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가치가 보편화된 나라가 얼마 없죠. 이게 바로 우리를 열린 사회로 만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한류를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아니라 우영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 거꾸로 우병우네요. 우병우의 의문의 일패. 그리고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100% 지켜준다고 보장 못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방위산업이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거. 방위산업이 발달되려면 뭐가 발달돼야 되죠? 제조업이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방위산업은 뭐와 점점 결합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10분 발휘해서 1차적으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면서 2차적으로는 그것을 더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메카닉스예요. 기계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보다 훨씬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고 국내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을 열면서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냉정하게 예컨대 동남아에서 아세안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세안에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됩니다. 제가 예전에 키예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카이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방위 산업 하여튼 아니 거기 아니고 하여튼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이제 무기를 좀 수출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일본은 안 하나 돼. 일본은 팔지도 못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네. 네. 경남 사천에 있는. 그렇죠. 좀 K9 자주포라든가 뭐 청궁이라든가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만. 젤렌스키도 그거 달라갔었죠 그때. 그렇죠. 네. 네.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 좀. 네. 미국 그쵸. 살짝 이제 했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다 두고 자,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자,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영어로 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일본을 뭐라고 했지?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저는 이코노미 시큐리티 링키지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사실은 안보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수용성이 있고 어떤 방위 산업의 발달한 것도 있고 한국이 관치 전통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안보 불안이 상시화되어 있는 분단 국가거든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자 갖고는 말이 안 돼요. 훨씬 일본보다 훨씬 이건 우리한테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코노미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안보 불가분성 도래가 왔습니다.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안보 복합 연계 전략이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강점에 기반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그것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경제 안보 면에서 운신의 폭이 큰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들었던 아주 재밌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오히려 한국이 부럽습니다. 왜요? 한국은 일단 반도체가 있잖아요. 둘째로 한국은 무기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세 번째, 한국은 원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좀 더 객관화 원전이 있지 않아요? 지금 9기 정도밖에 거기 작동을 양적인 면에서 사실 이제 그 동일본 재진의 여파가 너무 크죠.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원폭이 투하된 나라. 그래서 일본에서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그 원전을 다시 핵무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거부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제가 요 최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경제 안보 연계 대상을 너무 펼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대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 가능하고 우리가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펼치지 말고 제한된 영역으로 좁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확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안보에서 뭐 할래? 최종적으로 뭐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절히 경제와 안보를 잘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연계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자. 연계성을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래 거기까지 안 가도 좋아. 적어도 경제적인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초래할 안보적인 리스크, 안보적으로 뭘 했을 때 그것이 초래할 경제적인 리스크 정도는 감안하고 움직이자. 이 두 가지를 다 포괄을 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외교 안보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최소한 그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한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FTA 하면서 사실은 그 이면에 이걸 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겠다라는 그런 게 컸었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협력, 또 한미동맹을 강화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 대법원 판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잘 풀었더라면은 우리가 사실은 적지 않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자초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사드 배치할 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 절대 배치 안 해, 배치 안 해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돌아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한 것보다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한 거에 대한 개시함이 사실 더 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칫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는 무관하지 않은 것들을 충분히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외교안보적 수단을 활용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미칠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 예컨대 대용량 배터리. 미국이 고맙게도 대용량 배터리랑 반도체, 중국의 굴기를 막아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름의 어떤 영감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미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중관계에서 미칠 영향, 그것이 우리의 통합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인식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교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라 아예 다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컨대 경제안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제안보 연계를 아예 같이 움직이다거나 그에 따른 리스크를 생각한다라는 건 예컨대 IPEF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막 토착 외고 막 줄창 들고 쫓아갈까 말까 했던 일본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RCEP에도 있지만 이 안에서 일본과 만나갔을 때 지금은 미국이 야야 사이좋게 지내 해서 등 때밀려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좀 더 복합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포괄적으로 좀 더 잘 지내야 되겠다. 그걸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중 경제 관계를 좀 잘 지속을 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라든가 RCEP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들 좀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불량 국가한테 무기 수출하는 거 아닙니다. 무기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악덕 무기 장사꾼이 되어가지고선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나이브한 차원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방에 대해서 우리가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이것이 국내 제조업 발전,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하는 동시에 중요하게 자주국방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대외 영향력 확보. 우리가 호주에 가서 K9 자주포 팔면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히토르랑 딜을 했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제발 바운더리를 넓히지 말자. 바운더리를 넓히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요소수 나왔죠. 요소수가 그렇게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떼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적어도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해가지고 이게 안보에 치명적인 요소수 없으면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차가 좀 더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관리 안 하자가 아니라 하되 그걸 경제안보의 바운더리 안에 끌고 오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연계성이 강한 분야로 대상을 최소화 했을 때 한정된 정치 자원을 좀 더 선택 집중해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대중관계에서도 문신회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제안보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 끌어들이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안보 전략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것을 어떻게 프레임워크 할 것인가,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좀 제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무데나 땡땡 동맹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언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 동맹, 반도체 동맹, 뭐 무슨 동맹 하는데 반도체 동맹 해놓고 돌아서서 중국한테 우리 같이
반도체 동맹 할래?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무역 안보, 뭐 통상 안보, 뭐 무슨 안보 계속 안보하는데 이런 거를 좀 절제하자. 그래서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개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논쟁적이지만 정치개혁, 언론개혁.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론 실리를 추구해야 되죠. 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쟤네들은 돈만 아는, 쟤네는 자기네들 이득만 있다면 누구한테도 갖다 붙을 나라야 라는 이미지를 타국에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경제적인 실리만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원칙적인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줬을 때, 예컨대 쟤는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모르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야.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필요했을 때 이 나라와 협력할 수 있고 저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야 상대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로 갈지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서로 협력해 나간 데서 제가 내 등을 치진 않을 거야 라는 최소한의 신뢰는 가져나갈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은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 얻겠다고 하다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안보 불안을 우리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미국 그러면 안 돼, 러시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놈의 헬 지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가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도에 올라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보호주의도 진영화되고 있죠. 미국도 중국도 막 세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호주의가 진영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진영 저편에 있었던 투자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보호주의 진영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진영화 내에서의 자유무역이랑 같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진영 내 자유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게 바로 뭐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그 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중국한테 뺏겼던 시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막아준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도약하는데 천재이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유럽이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해왔죠. 파이프로 가져왔습니다. PNG만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LNG 하면 그거 먹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PNG를 끊었어요. 노드스트림 2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LNG로 가져야 되는데 LNG 선이 없어요. 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터미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위에다 바다에다 FRSU Floating Regasification and Storage Unit. 그래서 물 위에다가 터미널 대용으로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LNG 선에다가 천연가스 이렇게 옮겨서 가는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데 재밌게도 한국은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배가 필요하니까 철강까지도 연쇄적으로 필요해지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수요. 누군가는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국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독일도 다른 나라도 지금 이제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너무 무기장사 얘기만 하는 것 같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5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뻔할지 모르지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을 개발하고 이것을 적당히 주도적으로 사용하자. 그 다음에 개방성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방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1차적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일단은 기업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기업이 뭘 힘들어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에서 시리즈로 경제안보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그 모든 경제안보 관련된 조치들이 우리가 대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존재하는 국제 규범, 룰을 위반하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법에 합치하는 것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좀 뒤에 IPF 얘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미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컬렉티브 바게닝 파워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것도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숨 고르기 하면서 물론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 기업들이 좀 준비할 수 있게끔 정권이 바뀌면 확 이쪽으로 갔다 정권 바뀌면 확 이쪽으로 갔다가 예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야지 너무 전환 비용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제가 아까 또 방산을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죠.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수용성 되는 거네, 일종의. 한국 내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대외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아류 제국주의가 돼서 다른 나라한테 뭔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구상에 또한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도국에서 아니죠. 식민지에서 출발해서 제가 일본 갔을 때 이번에 그런 걸 또 많이 느꼈는데 어떤 거냐면은 한국의 이태원 클라스를 일본에서 드디어 리메이크 했습니다. 해서 이름을 록봉기 클라스 해서 가급적 이제 원작에 충실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이며 그 패션이 옷을 입었는데 그 세련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년 반 만에 일본에 가서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깝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했는데 딱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 일본 하면 제가 1988년에 일본을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마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트라는 게 있어요. 갔더니 양배추를 랩으로 하나만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야채 있는데 세상에 김이 아니라 뭐죠? 그 수증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깨끗한 야채를 보면서 열불날 정도로 부러웠고 너무 세련돼 보여서 거기서 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트를 남자가 애를 얻고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선진국이요. 있어 보인다. 멋있다. 이랬던 일본이에요. 저한테는 1988년 겨울. 그랬던 일본인데 점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록봉기 클래스인데 록봉기 클래스가 너무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대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텔레비에서 NHK에서 이제 그 중요 뉴스들을 한 7가지를 뽑았는데 6가지가 우크라이나에 관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BTS 군대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능을 많이 해요. 지금 예능을 많이 하는데 그건 한 4, 5년 전부터 느꼈어요. 뒤에 스튜디오가 이렇게 점집 같은 느낌이에요. 점집. 예. 그 보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쿨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구리다라는 느낌. 근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1988년에 그 쟁쟁했던 일본을 봤던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이 갖고 있는 저력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임금도 우리보다 낮고 GDP도 PPP 기준으로는 이미 우리가 2년, 3년 전부터 앞섰고
그런 나라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한국은 너무 급격하게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6.25 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던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잊으면 안 돼요. 아직 방산 제조업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직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사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뭔가 다른, 처음부터 워낙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가 어떤지를 모르는 나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을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으로 저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멜랑콜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창의성.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 Thinking outside the box.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는데 필요한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힘듭니다. 이게 없으면 힘듭니다. 자, 그랬을 때 앞으로 경제 안보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과제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다 해왔는데, 자, 경제 안보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접근하자.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기존의 틀로는 안 돼. 이건 전혀 새로운 거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도 해왔었지만, 지금 이제 경제안보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좀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도 또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 나가자 했을 때 기존에 해왔던 산업기술 통상 ODA 경제지제, 이게 실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유형화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찝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된다. 예컨대 경제제재, 러시아의 대려 경제제재 할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다가가야 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다가가야 돼? 어디까지 척져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이전에도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얘기했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더 중요해졌죠. 앞으로 더 이상 사드 보복이라든가 적어도 일본의 수출기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러려면은 외교안보하고 산업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같이 공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케이 이렇게 한다 쳐. 두 번째는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급망. 이거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전까지는 룰 테이커였어요. 만들어진 룰을 그냥 수용만 하는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도 IPF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룰을 만드는 거 할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뭘 해요가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IPF라든가 TTC 같은 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이에요. 공통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뜻맞는 나라들끼리 가치와 TTC는 이제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실이라고 해가지고 EU하고 미국이 같이 그야말로 뜻맞는 나라들끼리 우리 중국을 좀 잘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0개의 작업반을 만들어서 작년 말쯤에 만들어서 올해 5월에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10개 작업반을 만들어서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뭐 공급망 들어가 있고 뭐 신흥기술 들어가 있고 수출 통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골칫거리가 되느냐? 여기에 누가 없죠? IPF에도 TTC에도 중국은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주도 TBC는 일단 좀 빼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서 얘기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 기준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분히 선택적인 정의의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ESG 얘기가 나오고 인권 얘기 나오고 뭐 부패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런 것과 기업 실사가 연결이 돼서 막 돌아가거든요. 이제 함부로 신장 위구르 가서 생산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부분 제가 본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본부라고 얘기합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이겁니다. 경제안보 추진 체계 지금 보셨으면은 감이 왔겠지만 이거는 산업부, 기재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같이 긴밀히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통상 기능을 누가 해야 돼 라는 논의로 왜소화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같이 긴밀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 국제기본 만드는데 주도해야 되고 뭐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예컨대 대외적으로 노동 환경 기준을 높게 한다. 노동 기준, 환경 기준 높게 한다 했을 때 국내에서 노동 경시하고 하면서 노동무를 높게 만든다? 어불성설이죠. 국내적으로 그런 것들 기반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도에 올라타라. 오케이, 올라타게 했는데 반도체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오케이, 러시아산 PNG 대체하는 LNG선 막 수요가 막 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조선업 위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처 간의 연계, 협업,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9년 6월 24일 날 외교원에 딱 개방형 직위로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수출 규제가 터졌어요.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강제동원 문제도 봐야 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역이 뭐였는지 65년 체제가 뭐였는지도 안 볼 수가 없게 되고 그거 하다가 1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다 싶었더니만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스페인 독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다가 미중 전략분제 공급망 나오고 하니까 저는 요즘엔 제 전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분과 학문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계도 이제 계속적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민간 소통해야 되고 시민사회에 관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쟤네들이랑은 얘기가 안 통해가 아니라 그들의 반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그것들 갖다가 대외 협상에서 포트남 얘기하는 투 레벨 게임 티오리 대외 협상을 적당하게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외교는 외교부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특히 대통령실을 시작을 해서 무슨 안보, 무슨 동맹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고도의 외교적인 창의성과 상상력이 아주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안보가 왜 필요한지, 이게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인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적용 사례는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PEF를 어떻게 할지 IPEF만 갖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앞에 얘기했던 경제안보 전략이 무엇이고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밑에다 깔고 자 그럼 이것을 IPEF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IPEF 같은 것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임의적으로 이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PEF는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일단 발제 마치겠습니다. 요수서 얘기하다 이제 그 맨 처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지 말자는 거냐. 두 번째는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안보라는 레터리를 붙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굳이 경제안보가 아니라도 코로나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 기후위기 겪으면서 좋게 알았어요. 하면 돼요. 그걸 굳이 경제안보라고 붙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거고, 사실 산업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우리 산업부도 하여튼 우리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중 위협 품목 몇 가지 리스트를 중국한테 보여줬어요. 당신네들 무기 이거니까 기회 되면 우리 쏴주세요. 와 다를 바 없는
그걸 왜 공개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선적일 수 있는 게 중국은 우리한테 의존 안 하나요?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건이 완전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경제 안보를 끌어오지 말아라.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 문제 참 어렵죠. 어려워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 400 몇 개 품목을 해마다 고관세를 때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한 300 몇 개 품목으로 줄였어요. 고관세, 유예를 많이 뺐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고민이 깊죠. 고민이 깊습니다. 근데 뾰족한 어떤 묘수를 지금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공급망 얘기랑 연결됩니다. 기후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기존의 GBC가 재편되는 방향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저는 GBC가 분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 시간 얘기 나옵니다. TBC로 가고 하나는 정말 핵심 안보와 밀접한 연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TBC, 신뢰가치사슬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너무 탄소 발자국 차원에서 너무 멀리 갖다 두면 안 될 것들이 리저널 밸류체인으로 옮겨올 것이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서 국내에서 해야 돼. 우리 누리호 같은 거. 우리 누리호에 들어가는 37만 개 품목, 부품,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 볼트 하나, 너트 하나도 가급적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아까 글로벌화가 종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과거와 같은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끝났다라는 차원이고, 중국 아니면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입 안 하고 수출 안 하겠다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골치 아픈 거는 원전이죠. 사실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반도입니다. 디팍토 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100% 대외에 의존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랬을 때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하고의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이념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지하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형 가치 외교 그렇게 어려운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갑니다. 한국형 가치 외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무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우리는 가치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지배하는 양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최소한의 일관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답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어떤 나라 중에 그나마 괜찮은 나라가 혹시 있었는지. 저 나라는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근데 왜 싱가포르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랑 FTA 할 때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끌릴 게 없어요. 그 나라가 막는 거는 딱 4가지 품목이에요. 관상어, 담배였던가? 그런 나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꺼릴 게 없는 나라인데, 사실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다분히 선택적인 정의. 사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 하면서 필리핀을 불러요. 브라질을 불러요. 튀르키예를 불러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좋은 나라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민주화, 가치와 인권을 다분히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인도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중국만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도가 사실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인도는 정말 재밌는 나라잖아요. 인도는
러시아 대러 제재 꿈쩍도 안 해요. 그렇다고 미국이 너 서운해 그럼 너 코드에서 나가라고 못하죠. 사이드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게 없던가 너무나 강력한 뭔가를 갖고 있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가치 외교해도 되죠. 그게 안 될 때는 냉정하게는 조금 도강이양해도 그럼 거꾸로 한국형 실리 외교로 언어를 바꾸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제 가치 외교란 말을 내세운 뭔가 가치가 뭔지가 있는데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대국이 말하는 가치에 우리도 못 모르고 끌려가다가 자칫 그게 이제 그 스스로를 어떤 그러니까 속박하게 되는 결박하게 되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솔직히 뭐 그 홍세아 씨의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까지 읽지 않더라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까지 읽지 않더라도 지금 가치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하는 나라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식민지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중국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나라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선거가 있고 그 나라들은 수틀리면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이 밑에서 갈아엎을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